똑똑해 보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 청년 캠프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텍스트는 종의 기원이고요. 주제는 관계가 나를 먹이고 또 살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종의 기원을 봤을 때 되게 재밌었던 내용이 SF 판타지 같은 내용이 한 구절이 나와요. 그 날치 있죠. 생선 그 잠깐 공중에서 활공하는 날치, 그 날치의 지느러미가 새의 날개가 되고 곰이 물속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먹이를 먹다가 고래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진화론에 따라서. 물론 이게 진짜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좀 신기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날치가 날개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곰은 고래가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윈에 따르면은 그냥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 새의 날개 같은 완벽한 기관을 가지게 된 거고, 곰이 고래가 되는 완벽히 다른 존재로서 탈바꿈되는 그런 어떤 존재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다윈에 의하면 그 유익한 변이는 관계 위에서 결정이 되고, 이러한 차이가 누적되어 가면서 완벽한 기관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왜 이 이야기가 재밌었냐면은, 저는 저의 유익한 변이는 다 제가 결정하고 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윈에 의하면은 모든 것은 다 관계, 그 유익한 변이도 관계가 결정하고 저의 생존도 관계로서 결정이 된다.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되게 재밌고 신기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모든 생명은 살기 위해 애쓴다. 요걸 다윈의 용어로 칭하면 생존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 모든 존재는 투쟁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비춰서 저는 이 생존투쟁 개념이 일단 조금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불편하고 좀 슬프기도 했고 절망스럽기도 했는데, 언제까지 분투해야 된다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열심히 살다가 죽으라는 건가? 이런 약간 마음이 올라온 게, 부처님이 삶은 고다 이 말을 한 것처럼 인정은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근데 다윈이 생존투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관계에 완전히 포커스가 가 있어요. 이 생존투쟁 말 자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싸움, 경쟁하는 관계가 딱 떠올려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존하는 관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개체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인데, 한 자손을 낳는 성공까지를 포함해서 생존투쟁이라고 한다. 즉 모든 존재가 복잡한 관계를, 의존이든 경쟁이든 어떤 복잡한 관계를 맺는 이 모든 애쓰는 과정을 생존투쟁이라고 보고, 굉장히 비유적이고 넓은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의존이든 경쟁이든 어쨌든 한 생명이 살기 위해 애쓰려면 타자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긴밀하게 또 맺고 있는 게 먹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잖아요. 이 먹고 먹히는 관계는 또 다른 말로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고 또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윈에 의하면 나의 죽음을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경쟁자, 천적입니다. 나의 죽음은, 어떤 나의 소멸은 경쟁자와 천적의 관계에 의해서 가장 크게 결정이 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경쟁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지면은 더 잘 살 수 있는 건가? 더 잘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다윈이 재밌는 예시를 하나 꺼내줘요. 그 뭐냐면은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는 늑대의 이야기인데, 그 늑대가 혹독한 겨울에 원래 먹던 먹이가 갑자기 줄어들고, 그리고 사슴이라는 먹이가 갑자기 막 늘어났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늑대 중에서 사슴을 빠르게 뛰어가서 잡을 수 있는 속도력 좋은 늑대를 자연은 선택을 합니다.
계속 왜냐면 사슴을 잡아먹음으로써 계속 생존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힘이 세고 막 엄청 날카로운 이빨 막 이랬던 늑대들은 자연스럽게 선택되지 않아요. 계속 사슴을 잘 잡아먹었던 그 속도력 좋은 이것을 유익한 변이라고 보고 그 늑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누적이 돼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래. 어쨌든 유익한 변이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힘이 세고 이빨이 강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어떤 사슴과의 관계 위에서는 속도력이 좋은 그런 유익한 변이가 또 선택이 되는 거죠. 절대적인 유익한 변이는 없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복잡한 관계를 맺는 게 생존 투쟁이고 그것이 내 생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또 따라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윈이 재밌는 실험 하나를 말을 해주는데, 뭐냐면 똑같은 크기의 땅이 두 땅이 있어요. 1번 땅, 2번 땅. 똑같은 크기의 땅인데 1번 땅에는 똑같은 한 종의 씨앗만 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에는 여러 속의 씨앗을 막 여러 가지를 뿌려요. 그럼 1번과 2번 땅 중에서 어떤 땅에서 더 건초와 풀이 잘 자라날까요? 어떨 것 같아요? 1번? 2번? 2번. 맞아요. 2번이에요. 왜 2번일까요? 왜 2번이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해볼게요. 1번은 같은 종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습성, 체질, 구조가 완벽하게 동일하면은 나랑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양한 속의 씨앗들이 뿌려진 데서는 서로 다양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지닌 속들이 더 다양한 계층 구조에서 살면서 더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게 다윈의 다른 용어로 칭하면은 형질 분기라는 게 있는데, 생명은 계속해서 차이를 분기시켜 나가는 차이를 분기시켜 나가고 그거를 대물림해주는 힘 또한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이 낳은 자식은 나랑 또 달라요. 더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거를 그냥 형질 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 어떤 자식은 산에 가서 살고요, 어떤 자식은 물에 가서 살고요, 어떤 자식은 육식을 하고요, 어떤 자식은 채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양한 곳에서 더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개체수도 그러면서 늘려갑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잘 생존할 수 있고, 다양한 생명들, 다양한 차이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우리는 더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유익한 변이는 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유익한 변이가 생겨도 제가 노력을 다 잘한 덕분이고요. 유익한 변이가 안 생기면 그것도 다 제가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나 홀로 생존 투쟁을 했던 것과 달리 다윈이 말하는 것은, 제가 다윈에게 배운 것은,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진정으로 나의 생존을 위한다면, 진짜 삶을 기르고 보존한다면은 낯선 타자들과 마주쳐라. 낯선 타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것이 제가 배운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성적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전교 1등이랑 짝꿍을 시켜주셨어요. 전교 최하위권인 저를. 근데 전교 1등에 공부하는 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는 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저랑 너무도 다른 이 낯선 타자는 제가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하는 첫 번째 어떤 출발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뭔가 재밌고 나도 유익한 변이가 생기는 건가 하면서 그냥 그 관계 속에서 저는 그냥 공부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의지나 노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떤 조건이, 어떤 관계성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배웠고, 시간이 남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회사에서 왜 일을 잘하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제가 여태껏 답을 잘 못 찾다가 최근에 든 생각은 이 종회기원을 보면서
제가 리더분들이랑 그리고 굉장히 관계 맺기 어려워하는 타부서분들이랑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나의 성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건 결국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낯선 타자들과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떤 삶을 진짜 위하는, 내 삶을 보존하는, 기르는 것은 낯선 타자들과 계속 마주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낯선 타자 변이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낯선 타자 속에 가야 되잖아요. 관계를 맺기 위해. 근데 저는 들어온 것도 적 경쟁자도 엄청 더 낯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변이가 될 텐데 어떻게든 그때 변이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절대적으로 유익한 변이가 내 눈에 보여서 내가 그거를 뭐 쟁취하겠다? 내가 변이를 해보겠다? 이런 게 되게 헷갈리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변이 같은 네, 변이. 그 다윈에 따르면은 일단 변이는 생명의 본성으로서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이를 계승하는 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태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변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이, 그 유익한 변이라는 거는 어떤 관계성 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나에게 주어진 변이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관계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늑대도 그렇고 원래는 힘이 좋고 그 센 것들이 유익한 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관계성 위에서는 속도력 좋은 것이 또 유익한 변이로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변이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변이가 차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 또한 생명은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일단 다양한 곳에 득실거리는 생명이 우글거리는 낯선 타자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은 그 차이가 결국 또 나의 차이를 분기시키는 힘으로 또 작동을 하거든요. 우리는 변이를 계승하고 그리고 차이를 분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랑 자식은 계속 달라지고 자식과 자식은 계속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서 뭔가 변이도 일어나고 그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진다 라고 봐요. 같이 글을 써오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제 생존 투쟁이 생존 관계가 됐잖아요. 지영쌤 안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생존 관계란 말 들었을 때 그 투쟁 들었을 때 그 막 힘들어 했었잖아요. 네네. 그게 뭔가 약간 변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혼자 투쟁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 의지로 해야만 한다. 그리고 모든 결과 그리고 유익한 어떤 변이가 결정되고 결정이 안 되는 것도 다 내 노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노력을 잘한 탓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종의 기원으로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제가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었던 거는 그게 기본 전제는 맞아요. 다 애쓰고 있고 살기 위해서 모든 존재는 애쓰는 게 디폴트가 맞기는 한데 그 제가 유익한 변이를 결정하는 게 결국 내 어떤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 어떤 낯선 타자들이 계속 있는 곳에서 내가 접속을 해야만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유익한 차이도 만들고 변이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부분은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타자라는 개념하고 이 변이 차이 이런 게 철학적으로 쓸 때 하고 종의기원의 생물의 생존 이거하고 이게 좀 뒤섞여서 지금 스텝이 좀 많이 꼬일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 재밌게 이렇게 쭉 읽히는데 대화를 해보면 지금 유익하다 이거 유익하다 그러면 무익하다 이게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타자가 뭐지 여기서? 타자? 낯선 타자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은 동질성을 그럼 이거를 사회적인 조건 뭐 회사나 이런 걸로 하려면 이거 자체를 변주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막 이제 헷갈리는 거야. 살아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 사회가 하는 동질적인 레이스,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런 게 오히려 더 생존 투쟁에 적절한 관계가 돼버리죠. 그럼 그럴 때랑 네. 낯선 타자와의 네트워크 이거는 또 뭐지? 그럼 그 여기에는 이제 그 어떤 척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토론을 할 때 이게 뒤섞였어. 예. 그래도 관계가 결정한다. 이건 모든 게 다 관계가 결정하죠, 사실. 그러면 이제 이 발표자 김재영이 이제 나를 살리는 게 낯선 타자다. 이럴 때 이 낯선과 타자 이게 뭐냐, 이 네트워크가 뭐냐 이러면 이제 오리무중이 되지 않습니까? 질문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그러니까 낯선 타자라고 제가 했던 거는 나와 유사하지 않고 닮지 않은 낯선 타자들을 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한 종의 씨앗만 심었던 땅과 여러 종의 여러 속의 씨앗을 심었던 땅에서 훨씬 더 여러 속을 심었던 그 땅에서 더 생명이 잘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 비슷하고 유사한 사람들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만 지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굉장히 낯설고 어쩌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타자들이 그리고 내가 기존에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고 있던 어떤 타자들이 나에게 어떤 그 차이를 분기시켜주는 힘을 만들어주는 그 조건 자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낯섦의 핵심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혈연적인 동질성, 아니면 계층적인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지금 안 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니까 그럼 어딜 가나 지지고 볶고 사는 건 똑같은데 맞아요. 뭐 집에 있어도 혈연적 동질성이 있어도 엄청나게 지지고 볶잖아. 동해기원에서는 여러 생명체잖아. 그러면 우리가 기냐 짧으냐, 늑대가 힘이 세냐, 속도가 빠르냐 이런 기능이나 이게 구조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게 수타니파타에 나오는데 부처님이 모든 동물은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능이 딱 구조가 기능을 딱 결정해 버렸어.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 팔이 길고 짧지만 이게 지금 우리 생존에 그걸 하는 게 팔 길이 이런 거 아니잖아. 근데 인간이 무수한 차이를 만들어내잖아. 그럼 이건 주로 이제 사유와 행동, 말 이런 거. 그래서 행위가 결정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하신 아주 놀라운 진짜 출생이 아니라 행위가 결정한다. 인간이 외부를 만날 때 하고 생명체가 변이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을 지금 자꾸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예. 뜻은 알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주 진심이 담겨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라고 합니다. 토요글쓰기 학교에서 공부했고요. 3학기 때 읽었던 다윈 종의기원을 가지고 자연은 스스로 생성한다 라는 걸 배웠고 그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관찰해보면 그 동물 다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게 많습니다. 일단은 종이 굉장히 엄청 무수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그 개미핥기 같은 애들을 보면 그 주둥이와 혀가 그 개미 굴에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진 것처럼 그 상호 조화, 이렇게 세트처럼 만든 것 같은 그런 상호 조화 같은 것도 신기하고 또 그 눈이나 날개, 저희 몸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런 신체 구조들도 그렇고 뭐 그 종의 분류 체계 이런 질서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대체 어떻게 저런 게 만들어졌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창조론자들은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게 만들어질 리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연스럽다, 자연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어 보이고 개체들이 다 그냥 자기 그냥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능이 있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그 법이나 아니면 규칙 같은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그 혼란스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그럼 하물며 그런 게 만들어질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질문에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이었습니다. 근데 다윈은 그런 창조론자들에 대해서 아니야, 그 신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이 많은 무수한 종들과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든 게 아니라 변종들처럼 다른 종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많은 원인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유기체와 유기체들의 그 관계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다. 자연은 스스로 생성한다를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서나 조화 같은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랑 스스로 이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뭐가 있겠어?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신이 생기는 순간 삶이 지배가 됩니다. 그 신의 본질이라든지 종은 이래야 돼라는 거라든지 어떤 이제 신이 부여한 질서 같은 것들을 맞춰서 삶을 재단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배제하거나 아니면 죄악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신을 믿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럼 저는 그 창조론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이제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신의 자리에 목적이나 가치나 의미 같은 것을 놓는 순간 신이랑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어도 내가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삶보다 우선시하는 순간에 나나 아니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 혹은 내 삶이 그 신이라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배제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윈이 싸우고 싶었던 건 결국엔 이런 창조론자들의 사유 패턴, 목적이나 아니면 신 같은 초월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을 배제하는 이 사유 패턴과 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체와 유기체 간의 관계를 모를 때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된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책이 초록이래요. 그래서 원래 더 쓰려고 했는데 이것만 쓰셔도 되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책을 통해서 유기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다윈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법칙인데 우리는 법칙이라고 하면 어디서나 막 적용되는 필연적인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다윈의 이 자연 선택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윈이 전 되게 재밌었던 게 당시에 진화론자들이 있었거든요. 변이하는 품종계랑 이런 게 유행했어가지고 변이들도 있고 그걸 보았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 진화론자들과 다른 지점이 전 여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삶보다 어떤 필연적인 법칙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느 삶이든 어느 조건이든 다 적용되는 그런 필연적인 법칙 같은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연 선택도 조건이 갖춰주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 자연 선택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우리 지영 쌤이 되게 재밌게 얘기해 주셨던 자연에는 변이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개체 단위에서 전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당시에 이제 이 차이를 못 본 게 아니잖아요. 제 동생도 되게 저랑 다르게 생겼고 우리 다 다르게 생겼는데 근데 그 차이를 그 당시에도 못 본 건 아니었는데 그 창조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나 본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이 다 이 기준에서 못 미치는 그리고 현실이 이제 신의 세계처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변이들이 생기는 거야, 차이들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봤는데 다윈은 이거야말로 이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아주 작은 변이라도 그게 이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어떤 재료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변이가 많이 일어나고 다양하게 일어난다고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게
그때 필요한 조건이 이제 생존 투쟁인데요. 아까 이제 지영쌤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개체들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지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종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양한 생존 전략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을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고 뭐 공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의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제일 재밌었던 전략은 인해 전술 이런 비슷한 거였어요. 막 갑자기 17년 만에 막 다 나와 이렇게 해서 막 포식자리 다 못 먹게 배 터지게 이렇게 하는 전략도 있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그 관계들 속에서 그래서 작은 변이라도 아주 미세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이로운 게 조금이라도 그 관계 속에서 있으면 그 개체의 변이가 보존이 되고 그게 대물림이 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종으로 이제 그 몇 세대를 거쳐서 누적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저희가 유리한 게 보존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강한 놈이 살아남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연에는 능력주의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이로움이 결정이 돼요. 이건 아까 지영쌤도 얘기를 해주신 건데 뭐 제가 재밌었던 예 중에 하나는 그 다윈이 든 건데요. 그 우리는 경쟁 이렇게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이렇게 좀 개체가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윈이 그 가장 살아남기 어려운 생물이 뭐냐, 식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그 인해 전술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는 이제 약한 종이나 아니면 어린 씨앗이 제일 먼저 빨리 이제 생존해서 제일 탈락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 씨앗이 무수하게 다른 씨앗들이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거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씨앗이 가장 생존이 어렵습니다. 혹은 다 성장했어도 저를 좀 맛있어하는 동물들이 많은 그런 곳에 있는 식물도 당연히 그 생존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로운 거, 유리한 것은 예측될 수가 없고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유리한 게 나중에 불리할 수도 있고 내가 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어? 이랬던 것이 나중에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장면들을 보면서 제일 이렇게 재밌었던 건 생명한테는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 환경이 완전히 똑같아도 우리는 이제 환경이다, 사회다 이런 걸 되게 추상적으로 환경을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기원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생명한테는 서로가 서로한테 환경이구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 동일해도 그래도 이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달라지면 이제 다윈은 생활 환경 조건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체한테 있어서 환경은 우리가 맺고 있는 서로 이 구체적인 관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은 상호작용하면서 상호 구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스스로 생성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연은 자연은 우리 자연 선택이라고 하면 뭔가 자연이 실체적으로 있어서 뭐 너가 살아남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그 원인들,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이 총체가 결국 자연이고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런 뭐 주체라든지 초월자, 신과 같은 존재라든지 아니면 절대적인 법칙이 없어도 이 관계들 속에서 이 많은 무수한 종들과 질서와 조화 같은 것들이 서로 만들어지고 생성하고 심지어 법칙도 만들어낸다. 이런 걸 이번에 좀 배우게 됐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배우면서 좀 좋았던 건 그 어떤 것도 다윈이 이 실제 존재하는 개체들, 그리고 이 개체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 그리고 그들의 삶 앞에 그 어떤 것도 먼저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걸 앞세우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내가 규정한 것들로 이 삶을 재단하고 이제 평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늘 우리 삶은 이런 우리가 규정하는 것들 늘 초월하고 한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랑 제 삶을 연결을 이제 시키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희수쌤도 삶과 알미 만나야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내년에 이제 친구들이랑 3명이서 넷이서 이제 남산강학원을 살림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좀 부담도 되고 했던 게 남산강학원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떤 걸 해야 되고 혹은 선생님들처럼 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게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윈을 읽으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와 활동이 결국에는 그게 남산강학원이겠구나 이걸 알게 돼서 굉장히 좀 편해졌고 그리고 내년이 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나요? 읽으면서 되게 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롭게 만들고 싶은 세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지금 관계 맺고 사는 그 모든 조건이 다 세상이고 자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연이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일상이 자연이구나 이렇게 되게 자연이 가깝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되게 감동이었고요. 근데 약간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구체적인 유기체들의 관계, 구체적인 나의 일상, 그리고 이것과 어떤 초월적인 것, 이거를 좀 대치해서 보시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건가? 다윈이 구체적인 관계보다 중요시되는 초월적인 것과 싸우고자 했다라고 쓰셨는데, 그 초월적인 게 결국에는 이 구체적인 관계들의 다 합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초월적이라는 게 구체적인 거랑 어떻게 좀 다른 맥락인 건지랑 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들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외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상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그 외부의 세계는 그러면은 뭐라고 보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제가 올해 사실 좀 그러니까 제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게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 이걸 올해 되게 느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올해 연구실에 변화가 진짜 많았어요. 친구들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되고 배치도 좀 달라지고 활동들도 좀 다르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럴 때 그러니까 주방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방은 이렇게 원래 4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하거든요. 원래 4명이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나눠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보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뭔가를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근데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 속에서 이 관계에 맞게 그 주방 활동이라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방 활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관계 속에서 주방이라고 하는 것과 관계 맺으면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모양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이 관계와 떨어진 어떤 그러니까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실제 어떤 현실에 맺고 있는 관계들을 지배하고 규정하게 하는 그런 걸로 작동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번에 글을 좀 쓰면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쓰신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게 있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쌤이 관계를 맺어서 도출해낸 어떤 규칙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초월적인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건 또 아닌 건가? 그게 하고 싶은 세상이라는 거는 내가 일상에 관계 맺고 있는 이 자리다라는 게 되게 감동적인 한편 그럼 다른 세상은 쌤의 세상이 아닌가? 다른 존재하는 세상은 그럼 어떻게 보신다는 거지? 그런 게 궁금증이 남더라고요.
그 다른 세상이 되는 순간 초월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도 저랑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 다윈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유기체와 유기체 간의 관계에 너무 무지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심지어 그 과거에 이제 살았던 우리의 그 조상님들과 그리고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무수하게 그 많은 연결고리들이 그 밀접하게 나랑 연결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연세를 생각하면 끝도 없고 그것들이 다 저한테 뭐 예를 들면 꽃 어떤 붉은 토끼풀이라는 꽃이 있거든요. 근데 그 꽃이랑 고양이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붉은 토끼풀 그럼 고양이 세계는 다른 색이지. 나는 쥐가 아니니까 쟤가 나를 먹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붉은 토끼풀은 땅벌밖에 붉은 토끼풀의 그 가지를 못 하거든요. 그 꽃의 구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제 땅벌 덕분에 그 붉은 토끼풀은 교배를 하고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땅벌은 누구예요? 들쥐 친구가 그 벌집을 잡아먹는 거에 따라서 개체수가 굉장히 달라져요. 근데 이제 그 들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양이 친구가 그 들쥐를 먹잖아요. 그래서 도시 근처에는 그 붉은 토끼풀들이 많다 그래요. 왜냐면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쥐가 땅벌들을 잡아먹고 그럼 땅벌의 개체수가 주니까 반대로 말했네요. 반대로 말했어요. 반대로 왔네요. 그렇게 되면 땅벌수가 주니까 그럼 붉은 토끼풀도 멸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제 다윈의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지질학 단위 그리고 이제 고생물학 단위로 가게 되면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 많은 것들과 이미 나는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신과 같은 초월적인 걸 원인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 위에서 나의 일상 그 연결감을 보면서 나의 일상을 세상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맞다가 결론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영주라고 합니다. 저는 일기학교에서 종회기원을 읽었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경이로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종회기원은 1859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건 생물을 분류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다시피 종회기원은 진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다윈은 특별히 이 종회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라는 말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진화라는 말이 그렇게 막 통용돼서 썼던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때 서양은 창조론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종은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바라보는 기본 통념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윈은 이 생명의 출발이 창조가 아니라 변이로부터 출발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란 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어떤 개체를 이루고 있는 환경 그리고 주변 관계들에 의해서 변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윈이 생명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창조론이 지배했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분노를 샀겠죠. 왜냐하면 신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본 통념을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다윈은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창조론의 어떤 시각으로 좀 되돌아가 보면은 종이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계속 초월적인 것에부터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의 어떤 것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 각각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잖아요. 뭐 상화쌤, 보경쌤. 근데 이 관계의 흐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계속 초월적인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청년 캠프 심포지엄을 하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굉장한 많은 인연들이 침투를 했겠죠. 뭐 깨봉 선생님, 뭐 친구들 공부 등등. 근데 이 관계의 흐름을 설명하지 못할 때 초월적인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럼 이 초월적인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존재 자체가 수동적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 사건의 원인을 내가 아니라 저기 어떤 외부에 있는 신이 그 답을 갖고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계속 신이 처음과 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윈에게 자연의 변이는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운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뭘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힘을 발휘하고 내가 주변 관계들과 어떻게 투쟁하고 변해가고 분투하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다윈의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럼 이 다윈은 어디에서 이 변이에 대한 힌트를 얻었느냐? 당시 영국에서는 그 비둘기 교배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둘기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일부일처제라는 거예요. 웬만해선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교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순수 교배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들이 부모와는 조금씩 다른 기세 형태, 생김새, 털의 색깔들이 새로운 형질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뿐만이 아니라 뭐 말, 개, 뭐 여러 종들을 이렇게 교배를 시키는데 부모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형질이 이렇게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윈은 여기에서 변이의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체계적인 선택과 무의식적인 선택의 방법을 통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했다면 하물며 자연이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자연으로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종의 기원을 시작할 때는 변이, 일단 변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란 단지 그 특징이 뚜렷하고 명확한 변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나는 순수해. 나는 나야말로 순수한 혈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변종일 확률이 큽니다. 다윈에게는 어떤 순수한 무엇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것이면 변이인데 이 변이로 인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아, 쟤는 나랑 달라. 쟤는 왜 저래? 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배척하는 구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풍부하게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 차이가 없이 동일하면 어떻게 관계를 맺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막 오래간만에 이제 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어머, 넌 그대로다. 어머, 너는 얼굴도 하나도 안 변하고 성격도 그대로야. 라고 하는 건 내 일상에 어떠한 관계도 침투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랑은 새로운 담론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과거 얘기로밖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이를 일으키는 정말 이제 오늘 종의기원 발표하시는 그 키워드 중에 정말 많은 이 변이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 개체들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극심한 경쟁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저를 이루고 있는 어떤 국가나 사회 제도 이런 걸 떠오르는데 다윈에게는 뭐냐면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내 옆 사람과 어떻게 지금 관계하고 있지? 내 옆 사람과 어떻게 삶을 도모하고 그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이하고 있을까? 개체들은 저 너머에 있는 것과 어떤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내 바로 옆에 있는 생물들과 생존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여기에서 변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변이는 아주 사소하고 미세한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의 기원에서 굉장히 놀랐던 건 미세하고 사소한 그 차이가 큰 차이로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차이로 가는 변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놀라웠냐 하면 사실 사소한 것 이러면 굉장히 우리가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까짓 거 해서 세상이 바뀌나? 공부해서 책을 읽고 공부해서 너의 일상이 바뀌어? 제가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윈에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의명분을 갖고 국가를 뒤집거나
사회제도를 바꾸거나 용산에 있는 저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일상에서의 어떤 관계를 하면서 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지? 그리고 그 변화한 변이를 어떻게 유리하게 작동하면서 보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윈은 유리한 변이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 법칙을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 선택에서 두 가지를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게 되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두 손은 도구를 쓰고 도구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 멀리 이동해서 먹이를 찾을 필요 없이 정주하게 되고 공동체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 수 있었다. 이게 어떤 새로운 관계가 주는 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놀랐던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유리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불리한 것이 같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골반이 작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애를 낳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골반 자체가 내가 작아져야지 내가 변해야지 라고 해서 변한 게 아니라 두 발로 설 수 있는 이 관계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골반이 작아진 겁니다.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함과 불리함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자연 선택에는 완벽한 적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만약에 완벽하게 종을 창조했고 그 종이 완벽하게 환경에서 적응을 한다면 더 이상의 변이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더 이상의 관계는 침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벽하니까. 그래서 제가 읽은 종의 기원의 핵심은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타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어떤 스승, 친구, 텍스트 등, 그래서 반드시 타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연, 또 삶, 여기 안에서 수많은 타자들이 관계를 하고 존재가 변해가는 이 경이로움이 제가 다윈에게 배운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영규쌤 글을 저는 먼저 읽었는데, 자연은 자기 그 개체에 이로운 선택들을 계속 하는데 인간은 그 자기 자신한테 이로운 선택들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왜 인간이라는 종만 자기의 것만 챙기는 식으로 가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그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는 그 인간이 비둘기 아까 교배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걸 선택의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애호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힘센 말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는 말을 계속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훈트나 이런 다양한 개들도 원래 그 당시의 개들과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중심은 자기가 중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자연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체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것이 중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형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나 외부 형질을 면해서 누군가보다 뭔가 뒤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결핍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연 안에서는 그 물방개가 그 다리에 그 털이 난 그것 자체를 결핍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포식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엄청난 유리함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결국에 그 자연도 개체들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늑대라는 개체가 있고 뭐 사슴이라는 개체가 있고 이러면 서로 자기들만의 개체들만을 향해 가는 것과 그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향해 가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는 목적이 있지만 개체들한테, 자연에 있는 개체들한테는 특별한 어떤 목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료하게 지금 안 잡히고 다 변이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다. 그래서 뭐 변이, 관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변이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인간에게는? 그럼 이제 그 저기 막 어떤 식의 우열의 척도가 아니라 그 내가 얼마나 접속하고 교감하느냐. 그럼 교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생물들은 적응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늑대나 이런 애들은 적응을 해서 교감을 한 거잖아요. 그 환경과 그때 만난 타자들. 네, 그러면 암기생까지 하고 다음 조 종의 기원은 다 끝났는데 종의 기원은 이제 끝입니다.